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6월 모의고사들은 좀 잘 봤나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좀 난이도가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6월 하나만 가지고 다 예측을 하기는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이제 그 난이도가 이번에 쉽게 나왔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1등급 컷이 거의 90점대 후반에 닿을 정도로 사실상 조금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능을 현재를 기준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쉽거나 정말 빡세거나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중간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도 어렵게 나온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그 선생님이 바라는 점은 생각이나 이제 이런 마인드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70년, 80년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내신으로만 가야지, 나는 뭐 수능으로만 가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고 그 정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 입시할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 사용을 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굉장히 10장이 넘고 15장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여러분들이 기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인생이 걸린 일인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결정함에 있어서도 세상 일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선책, 그 이후에 또 차선책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여러분들 수능 특강 독서 지문 3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를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 참 이 지문을 왜 하는지 학교생들이 왜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지문 하나, 과학 지문 하나 이렇게 오늘 3개의 지문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만 남을 거예요. 시험 범위에서. 근데 아직 6월 모의고사 관련 내용은 학교에서 공지가 안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계획은 다음 주에 이제 6월 모의고사 화작 부분 분석하고 아마 독서 지문은 1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같이 다음 주에 가능하면 수업을 해서 시험 범위를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고 문제 풀고 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인문 예술 지문 한번 살펴보자 합시다.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분석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주장을 하는 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독서 지문들은 대부분 설명하는 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논설문에 가까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혹은 논리적으로 좀 모순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서 보고 다만 이 글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오히려 이런 글들은 스스로가 한번 이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로서는 좋진 않지만 연습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만일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해가 될 것이므로 첫 발걸음을 떼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이 비탈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 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사망을 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이렇게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바로 무엇이다? 사소한 하나를 허용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자, 근데 하지만 이 비탈길 논증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뭐냐? 따라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가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핵심적인 의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를 허용을 해줘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보자.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원래는 10시 후에 뭐 출입을 못하게 한다, 막 이런 거를 뭡니까?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 하나를 허용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일탈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이러한 논증 자체를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은, 그쵸? 자, 바로 최초의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그쵸?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그쵸?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말은 오히려 역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이 논증을 펼치는 사람들의 의도는 바로 뭐다? 애초에, 그쵸?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논증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논증이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논증 방법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자, 여기서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과 유사한 논증이죠. 그쵸? 바로 무엇이다?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 라고 하는 것이 도미노 이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뭡니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과 거의 유사한, 그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자, 그것이 옆에 어서 오십시오.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 네, 라고 하는 것이 도미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을 한 잔 정도야 줘도 괜찮겠지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만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술을 아예 입에 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첫 발걸음에 해당한다.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공산화된다거나 만취한다는 몹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글은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도미노 이론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논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면은 실제로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다 공산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아시아에 남아있는 공산국가들이 현재까지도 공산국가가 되는 게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그 다음에 서양권에서는 쿠바까지 이렇게가 사실 공산국가가 현재까지도 남아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근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단.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은 특히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논쟁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으로 사용된다. 안락사는 치료나 생명유지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그런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히틀러 시대처럼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안락사시킬 수 있기에 애초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 중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첫 발걸음을 아예 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이어지겠죠. 앞에서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이제부터는 바로 이것에 대한 비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우리가 어떤 첫 발걸음을 허용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게 될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논리학에서 이른바 대머리 논증은 오류로 취급받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논증으로서 대머리 논증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일단 오류로 취급을 받는 논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논증인지 한번 봅시다. 머리카락이 수북한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다. 거기서 한 올이 빠진다고 해서 대머리는 아니다. 거기서 한 올이 더 빠진다고 해도 역시 대머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즉 머리카락을 계속 한 올 뽑아보다 보면은 어떻게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아예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도 대머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머리 논증은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시된 이 부분, 이것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대머리 논증이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이유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머리가 풍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풍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 올을 뽑았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대머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올을 뽑았어요.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대머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또 한 올을 뽑았어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대머리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10,000번, 20,000번, 100,000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과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대머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머리 논증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소피스트들, 개변론자들이 얘기했던 화살 이론과 동일한 내용의 그런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화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살을 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살을 쏩니다. 그렇죠? 여기 나무에다가 화살을 쏴요. 자, 그러면 화살은 여기서 궤적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에 땅 하고 박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성능 좋은 카메라가 있어. 그쵸? 스포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화살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사진 속의 화살은 어때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화살은 바로 뭐다? 이 멈춰있는 화살들이 연속적이고 화살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멈춰있는 화살의 연속이다. 그 말은 고로 화살은 날아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소피스트들의 개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논리를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깨부수지 못했어요. 알겠어.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찍으면 당연히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짧은 순간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짧은 순간 멈춰있는 것의 연속은 결국은 멈춰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달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논쟁에서 제일 큰 간과는 바로 시간의 개념이죠. 그렇죠. 시간이라는 축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간과했었던 논증이었고, 결국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대머리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사람을 대머리로 볼 것인가,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뭐가 없다?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그쵸? 자, 일단 네 번째 바로 대머리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 대머리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그 대머리와 수북한 머리 사이의 구분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오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정확하게 몇 월 이상의 머리는 대머리, 이상의 머리는 수북한 머리고 몇 월 이하의 머리는 대머리이다. 이런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눈대중으로 봐서 머리가 있으면 저 사람은 수북한 머리고 홍석천처럼 머리가 없으면 저 사람은 대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대머리와 수북한 머리 사이의 구분점,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면에서 바로 이 대머리 논증은 무엇과 유사하다? 바로 위에서 있었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미끄러운 비탈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허들을 만들면은
끝까지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신발에 뭡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가지고 일종의 아이젠하워 같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게 되면 안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의미 있는, 그렇죠? 그렇지. 구분점이 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논증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 일단 그 전에 공통점은 그래서 이 두 논증 다 바로 무엇이다? 이 의미 있는 구분점이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대머리 논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는 게 밝혀진 논증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홍석천에게 머리가 수북하다고 얘기하면 한 대 맞겠죠. 그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오류가 난 논증이라고 판명이 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논리적으로 오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논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오류가 돼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비탈길 사이에 뭔가 허들이 있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신발에 미끄럼 방지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었으면 안 미끄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의미 있는 구분점, 즉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다라고 보면 얘는 뭐가 된다? 오류가 아니라 참이 된다는 점은 두 논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장치도 없고, 그죠? 아무런 비탈기 사이에 아무런 중간에 허들도 없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에서 이 두 논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답시다.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말장난의 하나의 함정이에요. 알겠죠? 자, 이 말은 사실 참일 수도 있다는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은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어가 그래서 조사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답시다. 왜 오류일 수도 있는지. 자,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다?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결정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이거는 가정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말은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과도 성립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논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쭉 미끄러진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논증은 오류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바로 갈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 증명의 의무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본인에게 있는 거지 왜 상대방에게 증명을 하라는 거죠? 없는 걸 증명하는 무존재의 그 증명과 또 동일한 말입니다. 알겠죠? 상대방은 그걸 증명할 의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인데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이 글 쓴 사람은. 알겠습니까? 자, 안락사 반대 논점을 보자.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게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원한이나 추측할 때 시행된다. 이것도 엄청 위험한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원한이라고 추측을 누가 다 장담을 할 건데요. 그죠? 역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얼마 전에 했었던 드라마인데 작년이었나? 했었던 드라마인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김혜자 나오는 거?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지옥 장면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느 젊은 남녀가 부부인데 참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자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린애까지 같이 죽여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심판관한테 자기 변명을 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심판관이 딱 한마디예요. 그럼 네 자식은 걔가 과연 죽음을 원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애가 응애 울었지. 그 말을 우리가 번역기를 돌려서 들려줄게 했더니 그 번역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 엄마 아빠 나는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판단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환자 결정에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죽이는 것은 안락사의 정의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시대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위장 안락사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구분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일종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그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미끄러지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통제를 잃을까봐 우려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설득 방법이다. 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상대방을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설득을 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 그 사실을 숨기는 수사법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 3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었어요? 왜 이렇게 아침마다 괴로워합니까? 다 풀었습니까? 1분 뒤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주 좀 푸른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눈을 감고 푸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1번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바로 뭐다? 최초의 그쵸? 발걸음이 무엇으로?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아예 처음부터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행위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해야 된다?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핵심 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3번.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신중론? 오히려 아니죠. 결과가 불확실하고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바로 뭐다? 판단 자체를 하면 안 된다.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의미였고 4번. 사소한 문제는 언제든 통제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그 눈덩이처럼 굴러서 스노우볼처럼 커다란 결과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의 입장이었고 모든 사회 변화는 여기서 틀린 건 이거죠. 모든이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모든 걸 다 막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자, 기역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기역이 바로 뭡니까? 위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기역은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라는 거에 대한 거에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미끄러지는 연속선에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얘는 오히려 참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단절 지점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비탈길 논증이 오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죠? 왜? 여러분들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바로 뭐야? 처음에 우리가 한 발자국 이렇게 들면은 무조건 쭉 내려갈 거라는 게 비탈길 논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간에 단절 지점이 있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단절 지점이 있을 때 오류가 되는 거고 없을 때는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도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를 하면 오류,
존재하지 않으면 참. 요렇게 아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의미 있는 구분점이 바로 뭐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절 지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니은은 바로 뭐냐? 아까 우리가 했었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그 다음에 디귿은 대머리 논증. 머머리 논증.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은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그쵸?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악의 결과를 가정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반면에 디귿은 확실성을 보이는 데 쓰인다? 아니죠. 대머리 논증의 오류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뭐다? 대머리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확실성이라기보다는 모호성을 보이는데 쓰인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2번. 니은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아니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오히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디귿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머리 논증이었죠. 그죠? 자, 3번. 니은과 디귿 모두 의미 있는 구분점이 없다는 점에서 같다. 그쵸?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바로 자,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장애물, 그렇죠? 혹은 정책,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오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미 있는 구분점이죠. 하지만 대머리 논증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맞는 상태와 아닌 상태 사이의 기준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한다,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하는 같은 말로 설명을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같은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둘 다 의미 있는 구분점에서라는 점에서는 같고 다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4번 봅시다. 디귿이 오류인 것처럼 니은도 언제나 오류이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니은은 상황에 따라서 오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바로 뭐다? 니은의 경우는 구분점의 유무에 따라, 그렇죠? 따라 오류 유무도 달라지게 되는 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5번. 디귿과 달리 니은은 연속성상의 구분 문제를 다룬다. 두 개가 바뀌었죠. 니은과 달리 디귿은 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구분 문제, 연속성상, 한 올 빠져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내 머리 하면서 한 올 빠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대머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구분 문제를 다루는 건 대머리 논증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의 관점에서 보기의 논증을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리을의 관점이 바로 뭐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오류일 수 있음이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바로 뭐다? 여기 보기에 있는 논증을 비판한다고 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연구자들은 그 이후에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갓 태어난 아이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즉 초기 14일 내에 배아라고 하는 그쵸? 최초의 사소한 일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그쵸? 나중에 바로 뭐다? 갓 태어난 아이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사소한 일에서 요 나쁜 결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보기에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오류일 수 있다는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요것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의미 있는 구분점이 있는 구분점을 존재하게 만들어준다면은 우리는 이 논리는 바로 뭐다? 더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리을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의미 있는 구분점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라는 뜻이 된다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원하리라고 추측할 수 없다. 이거는 질문의 내용과 보기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답으로 선택하면은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초기 14일 내에 배아라도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 이래버리면 오히려 어때요? 얘는 보기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배아는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이것도 바로 뭐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얘는 확률의 문제예요.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착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의 문제는 우리가 논리를 얘기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 말은 반대도 같은 뜻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4번.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의미 있는 구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의 특성이 생기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허용을 하되 그 이후에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허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개월 된 아이는 초기 14일 내에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만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인간에 가깝지 않다. 즉 바로 뭐다? 얘 자체가 이미 바로 뭐다? 부분의 모호성을 띠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 A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속담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그렇죠? 자, 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A. 봅시다.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 이거를 나타내는 속담은
설마 이걸 못 풀진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답은 1번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작은 거 훔치다가 나중에 결국 대담해져서 큰 거를 훔치게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인문예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한 지문이었고, 두 번째 지문 사회문화 차고 송금에 대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달은 금융결의 속도와 편의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야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고 송금이다. 차고 송금이란 굉장히 정직한 글이에요. 이제부터 뜻을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우리는 차고 송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차고 송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뭐다? 입력 오류, 수치인 차고 선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휴대폰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계좌번호 그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잘못 입력했어. 근데 마침 그 계좌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차고 송금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요즘은 계좌만 찍어도 은행 그 어느 은행인지가 밑에 쭉쭉 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을 선택해야 되는데 같은 계좌번호인 하나은행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김땡땡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최땡땡한테 보내버렸네.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차고 송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차고 송금. 그렇죠? 자, 첫 번째 개념을 보시게 되면 송금인이 실수로 그쵸?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이 바로 차고 송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과실은 누구에게 있다? 돈을 보낸 사람, 송금인에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차고 송금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입력 오류, 그 다음에 수치인 차고 선택 등 이런 것들이 차고 송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문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차고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여 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송금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 반환을 유도한다. 자, 일단 차고 송금이 발생되었을 상황을 가지고 송금인의 입장에서와 은행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지금 함께 제시를 해주고 나누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송금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은행은 어떻게? 얘는 중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죠. 은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송금 실수임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게 은행까지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이때 수취인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 이제 동의했으니까 그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죠? 자, 바로 차고 송금 발생 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송금인은 정확하게는 차고 송금인이죠. 그렇죠? 자, 송금인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뭐다? 해당 은행에 그렇죠? 즉시 신고를 하고 플러스 반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은 은행은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중개자일 뿐이에요. 얘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일단 은행은 바로 뭐다? 그 기업으로서 책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뭐다?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차고 송금 사실을 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자발적 반환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수취인의 태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수취인이 어떻게 자, 반환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급 절차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환에 거부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면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때는 바로 뭐다? 송금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차고 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회수를 시도하지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금액이 소액일 경우 회수에 드는 행정적 노력과 비용이 실익을 초과하기도 하며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송금인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차고 송금인은 단순 실수가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에 불합리함을 느끼며 제도적 보완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잘못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피 같은 돈 5만 원, 그렇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한테 야, 니네 은행에서 일어난 일인데 니네가 책임져야지 할 수도 없어요. 왜? 누구 실수기 때문에? 내 실수, 송금인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법적으로 볼 때 차고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민법 제741조에 어떤 내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조항이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민법 제741조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송금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부 수취인은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차고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쵸? 뭐 일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핸드폰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차고 송금이 일어났더라도 당장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 월급 들어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네? 이거 내 월급 들어온 건가? 하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받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바로 뭐다?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받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요 행위를 통해서 수취인의 지위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뭡니까? 은행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차고 송금을 하는 사고 송금 사실을 고지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순간부터 사실은 바로 뭐다? 수취인은 더 이상 수취인이 아니라 보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위가 변화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수취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뭐다? 수취인의 행동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의 여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밑에다가 따로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면 거부 또는 뭡니까? 연락 두절 시 밑에다가 이때도 다시 기억. 그쵸? 자, 바로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선의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몰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의는 좋은 마음이고 악의는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서 얘기하는 선의와 악의의 개념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악의는 바로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이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법에서는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반면에 선의는 뭐냐? 그 이외의 모든 것, 몰랐다든지 혹은 인지하지 못했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뭡니까? 그 악의 이외의 모든 게 다 선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의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그 사이에 중간자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악의 이외의 모든 건 다 선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이 조금 개념적으로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선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차고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의인 경우는 바로 뭐다? 이거는 이꼴 차고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는 어때?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만 존재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돈만 돌려주면 이 경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반면에 악이란, 자, 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를 한 경우를 우리는 악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때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악의인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이때는 바로 뭐다? 차고 송금임을
알고도 거부 또는 소비를 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형사적 책임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내용은 바로 뭐다? 플러스 민사적 손해배상도 추가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같은 죄에 대해서 별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형사소송은 그 사람이 형사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거고, 민사소송은 바로 뭐다? 민사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청구하는 게 민사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사적인 범죄를 통해서 내가 뭐다? 그 금전적인 손해까지 봤다면은 형사적 처벌 플러스 민사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뭐 이번 사건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다 재개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횡령을 하면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아싸 횡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버리면 민사소송까지 당해가지고 이제 결국 재산도 압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대표적인 판례로 2021년에 차고 송금 사건이 있다. A는 실수로 9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고, 수취인은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수취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며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차고 송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판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바로 뭐다? 차고 송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은 송금 행위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고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아니다. 차고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죠. 자,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일종의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도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아까 했었던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걸 거절했을 경우에 송금인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만 수행을 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하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도 중요한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뭡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했다 하면은 은행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돈을 빼가지고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은행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 같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자, 이게 바로 은행의 역할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행 역할의 한계라는 거죠. 자,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뭐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바로 요것을 막는 하나의 뭡니까? 족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왜?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거 좀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은행 역할의 한계를 보게 되면, 그쵸? 자, 은행이 하는 역할은 뭐다? 바로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차고 송금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죠. 책임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송금인의 실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뭐다? 바로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쵸? 차원에서 바로 수취인에게 연락, 그 다음에 반환 의사 확인,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안내 등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지만 바로 뭐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취인의 그렇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으로 화살표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금 했었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자 봅시다. 정리를 하면서 봅시다. 자,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는 바로 뭐다? 예금보험공사. 자, 이것이 바로 운영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즉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그쵸? 그 기업이 바로 뭡니까?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계정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한다. 왜? 여기서 매입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매입하면 뭐야? 돈 주고 사는 거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야? 그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종의 양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험공사가 내가 대신 돌려주고 우리가 대신 받을 게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보험공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다? 일단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리를 넘기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권리를 넘겨받으면은 그 권리를 이제 대신 보험공사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지우고 정리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다 쭉 이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5번째. 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자, 이 제도의 첫 번째 운영 주체는 예금, 보험, 공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차고 송금인이 예금 보험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는 그쵸, 바로 뭐다? 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송금인에게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의할 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을 뭡니까? 안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왜? 기존에는 개인이 연락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연락을 해봤자 어차피 개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금보험공사라는 일종의 공적 기관이 와가지고 당신 안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은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때 수취인이 불응할 때는 어떻게?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디귿은 여러분들 이제 밑으로 살펴하고, 자, 디귿. 자, 수취인 불응 시에는 그렇죠? 어떻게? 바로 예금 보험 공사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그렇죠. 바로 차고 송금의 회수 시에는 이때는 대신에 전액 돌려주는 건 아니고 바로 뭐다? 회수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반환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법원에 우리가 이런 거 신청할 때도 인지세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용하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신청 조건은 이때 신청 조건이 대신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다? 첫째, 차고 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 즉 1억이 넘는 돈은 차고 송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100만 원도 덜덜 떨리면서 보내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송금일로부터 기간도 있다는 거죠. 1년 이내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 요 세 가지가 신청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자, 세 번째. 그쵸? 바로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자, 금액의 경우도 바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간은 차고 송금일 이후 1년 이내가 기간이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요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향상되었다. 차고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송금인은 억울한 손실을 입고 수취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 이들 세 당사자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차고 송금은 단순한 금융 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하는 문제이다. 즉 차고 송금이 가지는 의의는 바로 무엇이다? 개인 차원에서의 그쵸? 의미도 존재하지만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하는 부분, 즉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미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차고 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신중함과 공공 차원의 제도적 완성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공공 차원에서의 제도적 완성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나누어서 이 차고 송금이 가지는 의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시 쉬었다 나누도록 합시다.